데이터는 기록이자 증명이며 21세기 권력의 핵심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진실에 다가설 수 있는 시대. 하지만 쉽게 왜곡되고 오염될 수 있는 데이터. 집요하고 끈질기게 독도 데이터를 교란하는 일본. 독도 데이터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 데이터 세상에서 독도의 영유권은 안전할까? 데이터 속에 담긴 독도의 진실과 일본의 속내를 파헤칩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도 외교 청서에서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망언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공식 문서인 외교 청서. 올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벌써 6년째 국제사회에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하야시 외무상이 올해도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교 연설을 통한 일본의 독도 도발은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으로 있던 2014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일본의 독도 망언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국민은 여야 좌우 할 것 없이 함께 분노합니다.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 전쟁에 가장 먼저 빼앗긴 땅.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도발할 때마다 우리는 아픈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독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독도 연관 검색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이후 한국에서 나타난 독도 연관 검색어 순위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1위. 바로 이어 일본 독도라는 검색어가 나옵니다. 일본의 도발을 늘 의식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 1년간 한국의 독도 연관 검색어 순위는 어떨까? 눈에 띄는 변화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도가 누구 땅이야? 라는 질문입니다. 급상승 인기 검색어에 오른 이 질문은 챗 GPT를 포함한 AI에게 독도가 누구 땅인지 질문하고 답변을 확인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급상승 검색어는 한덕수 독도, 그리고 독도 윤석열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독도 문제가 화제로 오른 것이 관련 검색으로 이어진 것이라 추정됩니다. 한국은 극우 성향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애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내재된 인식에서 독도 문제를 접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관어 검색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바로 드러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에서 나타나는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는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을까? 우선 독도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봤습니다.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검색 빈도는 그 순위가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이후에 구글 트렌드의 데이터를 보면 다케시마 문제를 검색하는 빈도는 감소하는 추세다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감소 추세 가운데에서도 흥미로운 점을 찾았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다케시마 어디? 라고 해서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그러니까 인식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접근법이 보였어요. 일본 자민당 의원인 사토우 마사히사.
그는 일본 대중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 교육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一番教育です。教育が不十分だと。だからこそ今言ったように子どもたちの理解が不十分でネットの方に行ってネットでも韓国ほどネットの方で調べてる件数は少ないと思います。あんまり関心ないんですよ。外交とか安全保障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韓国と違ってアメリカと違って日本国民ってあんまり関心がないんです。なのでそこはちょっと違うのかなと思いますけども、日本政府が本当に、本腰を入れたら多分北方領土と同じように竹島の日っていうのを、制定するはずです。北方領土の日っていうのは日本政府が制定してはいますけども、竹島の日は制定していません。島根県は制定しています。で北方領土返還の大会には総理も外務大臣も出席します。竹島の返還運動の島根県の主催のものには政府主催じゃないので、総理大臣も外務大臣も出席しません。領土担当の政務官が今出席しているぐらいのレベルなので、そこは全然まだまだ日本政府の腹決めというか本腰が十分ではないと。 그렇다면 죽도 다케시마 연관 검색어 분석을 통해 일본인들의 관심도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2008년 일본의 교과서 개정이 본격화되던 시기입니다. 일본 최대 극우 커뮤니티와 다케시마가 함께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 눈에 띕니다. 또 외무성이 배포한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에도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기 웹 검색, 다케시마 연관 검색어에는 다케시마 국제사법재판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케시마 세계의 반응이라는 검색어를 통해 일본이 국제사회 여론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상황은 어떨까? 국제법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다케시마 장소, 다케시마 어느 나라, 다케시마 어디 같은 검색어가 급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우리나라의 연관 검색어와 분위기가 사뭇 달라 보입니다. 일본은 국의 트렌드를 통해서 독도, 다케시마 영토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일본 사람들에 비교해서 한국인들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 아래에서 독도는 우리 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검색어 패턴을 보여줬고요. 분석 결과 일본인 대부분은 독도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럴까? 竹島ってことは勉強したことありますか？勉強はしたことあると思いますね。竹島は日本の領土だと思いますか？まあ僕はそう思いますね。あと何県にある島なんですか？あれって竹島ってなんだっけな。竹島ってことを領土問題のことで勉強したことありますか？教科書でちょっと習ったことぐらいですかね。何県にあるってことを覚えてますか？福岡県。福岡県島根県でした。島根県小中高の時に、領土問題、特に竹島のことは学んだことありますか？本当に一部触れたぐらいですね。 정말 그 교과서적으로 배운 대로 원래 다케시마라는 우리 시마네현의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이런 그 틀에 박힌 그 문구 하나만은 알고 있지만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모른다니까요. 역사적인 걸 누가 가르치지도 않고
공부를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교과서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이렇게 독학을 해서 어떻게 뭐 찾아본다거나 해서 그렇게 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케시마는 어디에 있냐 이 자체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다케시마 연관 검색어에는 다른 영토 문제도 함께 등장합니다. 센카쿠 제도, 북방 영토 문제, 일본의 영토 문제. 일본이 가진 다른 영토 문제와 독도를 비교해보면 관심도와 인지도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난 5년 웹 검색 결과를 비추어 볼 때 러시아와 분쟁이 있는 북방 영토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각각의 영토 문제에 함께 등장하는 연관 검색어에서도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보입니다. 북방 영토와 관련되는 연관 검색어는 북방 영토는 왜 빼앗겼는가? 북방 영토는 애초부터 일본의 것인데 역사적으로 빼앗긴 점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관련 검색어들이 자주 등장을 했었습니다. 다케시마 문제의 경우에는 다케시마 한국, 다케시마 어디라고 해서 다케시마가 한국 땅임을 인식하는 그와 같은 키워드, 혹은 다케시마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지 위치조차 모르는 그런 다케시마 어디라고 하는 검색어들이 연관 키워드로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독도와 북방 영토, 그리고 센카쿠 제도, 각각의 영토 문제에 대해 일본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연관 검색어를 통해 드러납니다. 북방 영토와 비교하면 독도는 국민적 관심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독도가 일본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자리 잡게 된 걸까요? 지금까지는 이 북방 영토의 역사 문제와 센카쿠의 문제는 별개였어요. 센카쿠는 일본이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거고, 북방 영토는 러시아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사안은 다르지만 그래서 연결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독도는 한국이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세 개가 다른 문제인데 2012년 이후 그리고 아베 정권의 등장 이후에 이 세 개의 영토 문제를 다 하나로 뒀던 평행선에서 놓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베 수상이 등장해서 맨 처음 했던 이야기가 일본을 되찾겠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겠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북방 영토나 센카쿠에 해당하는 말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못하고 한국의 독도 문제가 그러한 자민당 어떤 일본 보수들의 어떤 자존심을 지키는데 좋은 계기를 주게 된 거죠. 러시아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야기 못하는 것을 한국을 때리면서 독도 문제를 정치화하면 할수록 이게 북방 영토와 센카쿠 문제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토 문제의 중요한 축이 돼버린 거죠. 이 부분이 아주 크게 바뀌었다고 봐요. 일본 정부는 중국, 러시아와의 분쟁에서 큰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독도 문제가 보수 정권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반 대중들의 관심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진행한 내각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각부의 그 여론조사라는 것은요, 소면조사입니다. 그냥 그 전화로 한 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특징은 먼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게 쫙 나와 있어요. 그것을 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에 대해서 거의 관심 없었던 사람들도 그 전제적인 것을 일단 잊고 그 앙케이트를 시작하면 독도는 일본 영토이구나. 거기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일본이 그렇게 했는데도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60%밖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결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독도에 관심이 있다라든가 또 독도는 일본 영토다.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지 기회 부족. 일본에서는 독도 문제에 대해 국민이 알 기회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지표를 통해 일본인들은 독도에 관해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의 그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 물론 이제 투표율도 낮고 하지만 평상시에 어떤 정치적으로 이슈가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거나 아니면은 뭐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 독도 문제에 관해서도 결국은 그런 어떤 정치적 무관심층이 이런 계속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쭉 10년, 20년, 뭐 몇십 년째 쭉 이어져 오는 그런 과제고 문제이기 때문에 점점 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게 되고 아마 그런 것이 일본 정부의 어떤 그 독도 문제를 대응하는 딜레마가 될 수도 있겠죠. 일본 정부와 극우 인사들이 교과서 개정에 그토록 집요하게 매달려온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 단체인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일명 새역모의 역사 교과서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2000년대 초반. 강제징용은 없었다. 위안부는 허구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는 주장을 펼친 교과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후쇼샤 새역모가 정말 야심차게 의혹을 가지고 냈었던 새역모판 후쇼샤 교과서가 0.39%라는 처참한 채택률을 기록하고 이제 우리는 승리의 환호성을 뭐 저는 취재하는 입장이었지만 저도 취재하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까지 채택률도 낮고 소수가 됐고 그럼 역사교과서 문제는 이제 걱정할 게 없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불안했죠.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이 사람들이 포기할까라는. 박철현 씨의 우려대로 새역모는 출판사를 바꿔가며 여러 차례 교과서 개정을 시도합니다. 기회가 찾아온 것은 아베 정권 시기였습니다. 아베 정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략을 달리 쓰는 거죠. 뭐하러 그게 들어가 있는 기술에 있는 거를 기술에 있는 교과서를 채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냐. 아예 문부과학성에서 그냥 독도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다라고 집어넣어버리면은 교육 지침으로 집어넣으면 그게 끝나는 거 아니냐. 이 말이 맞거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그게 2015년인가 17년에 16년인가 하여튼 아베 정권 정말 최중앙기에 제일 전성기에 그렇게 그러니까 문부과학성 지침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출판사들 괜히 돈 써가지고 책을 낼 필요 없이 다른 교과서를 내는 출판사들은 전부 다 그 부분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새역모가 원하는 대로 된 거죠. 일본의 극우 세력은 장기적인 전략으로 끈질기게 교과서 개정을 시도했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처음에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게 뭐 우익들 몇 명 모여가지고 저명인사 몇 명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그게 처음에는 0.39%라는 아주 처참한 결과로 끝났지만 끊임없이 명맥을 유지하고 도전을 해오다 보니까 종국의 뭐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문부과학성의 교육 지침으로 그 부분이 들어가게끔 했기 때문에 이건 뭐 100%도 아니고 뭐 1000% 승리를 거뒀다고 봐야 되는 거죠. 교과서 개정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듯 전문가들은 독도 문제를 다룰 때도 일본의 끈질긴 속성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그 도발을 하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 결국 우리가 뭐 실효 지배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일부의 주장이 있는데 그것도 어떤 보면은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결국은 일본 사회라든가 일본의 그 하는 방식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일본에는 그 나시쿠즈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시쿠즈세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일을 한 번에 처리를 안 합니다. 이게 뭐냐면 조금씩 야금 하다 보면은 결국은 달성을 하는 그게 일본의 그 어떤 모든 방식이 그래요. 일본은 지금 안 보여도 이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장기 플랜을 세운다기보다는 그 성향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한 번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해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한 지점에 가면은 달성이 돼버립니다. 근데 저는 이 영토 문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대다수 일본 국민이 독도에 무관심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과서 개정을 통한 교육에 집중하고 지속해서 독도 고유 영토론을 주장하며 조금씩
그러나 끈질기게 관심도를 끌어올릴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역시 그 일본 정치권의 그 우경화하고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그 예를 들어서 집권당인 자민당 정치가들도 보면은 굉장히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이라든가, 그게 이제 독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종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굉장히 그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 툭툭 그 발언을 이제 하고 하면은 막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갖고 이제 망언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보도가 되고 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정치가들의 또 노림수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그 국내에서는 관심을 못 받아도 우리 한국에서 그 언론에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하게 되면 그게 또 역수입돼서 일본에서 또 보도가 되니까, 아, 이 자민당 이 친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구나 하면서 자기 그 정치적으로 지명도도 올라가고 그런 거를 노리는 것도 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일본 사회가 정치권이 특히 우경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일본 사회가 우경화될수록 보수 정당인 자민당은 더욱 많은 지지층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독도를 비롯한 영토 문제는 우익 집단을 결속시키는 데 유용한 카드였습니다. 정치권이 이렇게 우경화되면서 지금 그 제2차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외쳤던 게 전후 레지메에서의 탈각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는 일본은 패전국, 전범국이 아니다. 그런 그 역사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멍에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 벗어나고 싶은데 그 벗어나려면 상징적인 게 필요한 건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북방 영토 같은 경우는 이 자기들이 원래 자기들 건데 2차 대전에서 패전하면서 뺏긴 거라는 그런 인식들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북방 영토 반환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베 정권 때 열심히 푸틴하고 만나면서 이제 그 교섭을 했었었고, 그리고 뭐 중국하고의 그 생각 제도 같은 경우는 원래 자기네 거니까 상대할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는 거고, 단지 이제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또 한국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한테도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독도 문제를 같이 이제 그 정치 외교적으로 그런 선상에서 놓고 가려고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도는 참 적절하게 쓸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특히 옛날에는 그 위안부 문제를 이쪽에서 고려하며, 그러면 독도 문제도 함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 이런 식으로 더 맞불로 나오는 거죠. 거기에 독도만큼 쓰기 쉬운 카드가 없다. 일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언젠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를 회부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때는 진짜 독도를 일본 것으로 하겠다. 이게 또 일본은 집요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즉 계속 일본의 생각은 이거예요. 독도를 한국이 온다라고 절대 말 안 합니다. 이쯤에서 일본 사회의 우경화와 함께 등장한 넷 우익에 대해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온라인상에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이들은 모두 극우 성향의 작성자, 즉 넷 우익이었습니다. 크게는 이제 정통 우익들은 보수 우익들은 이제 길거리에서 실제 정치 세력으로 헤이트 스피치를 하고 깃발을 들고 혐한 데모를 하지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우익이라고 하는 특히 젊은 층들, 그리고 또는 실업층에 있는 일본 사회의 가장 낮은 층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층들은 거리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들이 넷 우익이 된 거죠. 이들이 거리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지만 인터넷상에서 익명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보수 세력을 형성을 했다고 보고, 이런 일본의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 경제 격차 문제가 나온 새로운 층들이 일본의 넷 우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본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우익 세력, 온라인에서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넷 우익이라 불리는 이들입니다. 극우단체를 연구해온 스가노 타모츠 작가는 외부 세력에 대한 혐오,
특히 자신보다 약자라고 생각되는 집단의 혐오를 표출하는 것이 넷 우익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権利の主張そのものに対する拒絶反応。弱い人間が自分よりも社会的に下だとされている人たちが自分たちにも同じ権利があると主張することそのものが彼らにとっては許しがたいんです。でだからその中には韓国、中国、北朝鮮、なんだったら台湾だって嫌なんです。で国内問題で言えば、女性。基本的には当初90年代の中頃終わりぐらいに彼らが登場してきた頃は彼らは単なるその変な人たちっていう見方をされましたが、ここ 2,3 年の間ではもう一大勢力というか、ネットレベルの数がネット右翼の数が増えたというよりも世の中のレベル全体がネット右翼のレベルに落ちてきたっていう感じがしますね。数はそんなに増えてないとは思うんですけども、メディアがネット右翼的になっちゃったっていうのはでかいですね。 넷 우익의 영향력은 온라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혐한 블로거로 활동하다 넷 우익의 지지로 정치권에 등장한 인물 사쿠라이 마코토. 일본 제1당을 창당한 그는 도쿄지사 선거에 나가 17만 표, 3%를 득표했습니다. 이를 일본 전체 인구로 환산해 생각해보면 넷 우익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僕のあくまでも個人的な推計ですけれども、おそらく全人口1億2000万人の日本の人口の中にネット右翼と言われるアクティブなネット右翼ってのは多分400-500万人だと思います。で彼らが運動をして作れる国会議員って、全国比例、参議院選挙の全国比例で1議席から2議席で1から2議席を生んだからといって自民党側に何か大きなメリットが生まれるかっていうと、たかだか 1,2 議席ぐらいであればあまり大きな影響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が、彼らが生んだ言論空間の影響を受ける有権者の数というのは、それはもう波及効果の世界ですから計測ができない。で計測できないけれども僕の体感としては年々大きくなっているように思います。 자민당은 넷 우익의 지지와 여론 조성에 힘입어 권력을 유지하고 다시 넷 우익의 활동을 지원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아베 정권을 지지했던 것은 극우 유튜브 방송이에요. 그리고 이 일본이 극우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던 것은 한국에서도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한국에서도 보수 극우 미디어들이 SNS,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했죠. 거기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있었고 이러한 방식을 일본 아베 정권은 배웠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그걸로 해서 4번의 선거에서 다 승리를 했어요. 特にですね、ネット右翼と安倍政権がかなりリンクしてたわけですね。ネット右翼に対して自民党の方が支援をしているっていうようなこと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今の岸田政権になって多分ですね、政権側あるいは自民党がネット右翼に対する支援が減ってきてる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でそうするとですね、一般の国民はネット右翼っていうのはそんなに強い支持を持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ので、政府系が支援をしないということになるとネット右翼の活動が低下する。だから多分ですね、今넷 우익은 일본 정부의 스피커 역할을 자처하며 왜곡된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넷 우익이 생산하는 가짜 정보는 또다시 일본의 젊은 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한국에 대해서 더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실어주는 게 바로 이 넷 우익들의 역할의 하나고, 또 이 넷 우익들이 그렇게 인터넷상에서 사실은 페이크 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일본의 그 신문은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그 유료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공짜로 무료로 기사를 볼 수 있는 포털이 야후 저펜인데, 이 야후 저펜이 굉장히 그 한국 관련 기사들을 이렇게 선정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넘어오는
조선일보라든가 중앙일보에서 인터넷에서 제공을 해주는데 일본어판 거기도 보면은 굉장히 그 한국 사회에 대해서 뭐 자성하는 그런 논조라든가 아니면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논조라든가 그런 것들을 픽업해서 이렇게 또 야후저편에 탁탁 올려주니까 거기에 또 달라붙어서 쫙 댓글들이 아주 잘 달리고 더군다나 또 일본하고 좀 얽힌 것만 되면은 뭐 댓글 수가 뭐 몇만 뭐 10만이 넘고 막 엄청나게 달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론을 형성해 가고 또 그런 것도 정치권에서도 또 자기들이 필요할 때 또 이용을 하고 이런 관계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 볼 때 일본 국민의 대다수는 독도에 관심이 없거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집요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 중입니다. 일본의 우경화와 넷 우익의 등장으로 온라인상에는 독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세상 속 독도가 위태로운 이유입니다. (2022년) 독도의 날, 한 유명 게임 크리에이터가 독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50만 개의 블로그로 우리 땅 독도 만들기에 성공했습니다. 수십만 개의 블록을 쌓아 독도를 만드는 것은 데이터 세상에서 독도를 지키는 일과 닮았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독도를 지키기에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의 데이터는 국제사회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을까요? 국제사회 홍보를 위해 다국어로 된 독도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독도 다케시마닷컴이라는 웹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방대한 자료들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이 군사적 목적 아래 이루어졌으며 침략 전쟁의 일환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일본 외무성이 만든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의 내용을 분석한 페이지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대해 하나하나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한국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지만 일본 역시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길 거부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일본이 한국을 비난하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덧붙여 일본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음을 보여주는 방대한 자료가 정리된 웹사이트.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많은 자료를 정리하고 영문으로 번역했을까? 놀랍게도 이 웹사이트의 주인은 캐나다인이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이 많은 양의 독도 관련 자료를 모을 수 있었을까?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Steve. Mr. Park.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Did you travel well? Oh, yeah, well, it's better talk for you. Okay. Come on inside and look at our website. 바버 씨는 1999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에서 생활했습니다. If you live in Korea for even a short period of time, you'll hear Tokdo issue on television, especially around February 22nd when Japan celebrates Takeshima Day. So you cannot live in Korea and not be interested in the Tokdo issue in some way or another. Just people online talking about it, foreigners. There's a lot of expat community in
that are online, and the issue comes up very often. So you just get curious after a while, you're drawn into it. And if you have any free time and you do your own research, the issue gets deeper and deeper as you get into the research even more and more. So I think it's just exposure to the problem every day. It's quite common in Korea. 2005년쯤 독도 문제 연구를 시작했다는 그는 캐나다로 돌아온 지금도 독도에 관한 역사 자료와 지도를 모으고 있습니다. Sure, my website is just a huge database of images, historical maps and documents. Of course, I support Korea's claim, and they're accessible for anyone, to Japanese or Korean, to do their own research and come to the same conclusion that I have, that Tokdo is Korean territory.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커뮤니티에서 독도 문제를 자주 접하며 관심을 갖게 됐다는 바버 씨. 그는 어떤 이유로 이런 웹사이트까지 구축하게 된 걸까요? Well, I started debating online with people, and to prove my point, I would do a link to my data on another person's blog or homepage. But what happened was often the information, after a while, it would be gone, it would vanish, it would be deleted or something. So I needed a way to have this data always accessible for me and for people who wanted to learn about it. So I just realized I have to create my own database to support my points when I debate on the issue. Responsive checker. Okay, so my old 독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달은 스티븐 바버. 그가 지난 20년간 모은 자료들 속에는 일본의 억지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수많은 근거가 있습니다. But he lost his money, so he couldn't. Well, Japan's claim to Tokdo is almost entirely based on its 1905 annexation. So when I began to research, I realized that there's no difference or no separation between Japan's colonization of Korea and its annexation of Tokdo. It's an integral part of the colonization of Korea when they seized Tokdo. So my first thing was to check military records from Japan's archives and find proof of that. And the deeper it gets, the more proof I find. As the databases become digital, it's getting more and more easy for everyone to access this information. And the Japanese government is losing control of the narrative of the story because everybody can get this data now. And if I can get this data and make it in English, then everybody can see the truth about how the island was annexed back in 1905. 바버 씨는 독도 다케시마닷컴을 통해 일본 정부의 왜곡된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독자가 이 홈페이지에 있는 수많은 자료를 읽고 관찰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가 아닙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을 식민지 시대로 되돌리고 울릉도의 해상 한계선을 극히 일부로 제한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이 독도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길 바라며 이 연구와 수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대중에게 더 많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합니다. I know that a lot of the Japanese that are very passionate, they can't be convinced. But I hope to target an audience of Japanese that are maybe a little more progressive and more open-minded. And these people who can be more objective, I want them to access the data. 극우 성향을 제외한 일본 대중.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 독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무관심한 일반 대중이 독도를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게 돕고 싶은 것이 바버 씨의 바람입니다. 그는 독도 다케시마닷컴이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People email me back. Some are very thankful. They're like, wow, you have all this data and I really appreciate you creating this website to support Korea. And then there's the other reaction, and that's people, just as many people, they're angry at me. They say, why do you say Takeshima? His name is not Takeshima, it's only Tokdo. Or why do you say Lion Court Rocks? There's no Lion Court Rocks, there's only Tokdo. Sometimes people search in a different name. Japanese do not do a Tokdo search, they do a Takeshima search. And some people, they'll do a Lion Court Rocks search. So I just want people to find my information. That's the only reason I use those
I think mostly I'd rather, instead of just having a database list, I want to do it in a different format, more like a magazine style, so people can look at images and go into that article. I'd like to make it more accessible to Japanese public, so it can have more of an effect, a positive effect. That's the big thing, I think, is reaching a wider audience for this data. It would be a very good thing to help resolve this issue, I think. If the Japanese public can see the Korean side, I think we can reach a resolution on this. That would be my dream, I think, for the website. 민간인, 그것도 외국인이 혼자서 만든 독도 아카이빙 사이트. 이 데이터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은 이제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 디지털 데이터의 시대. 포털 사이트 검색과 인공지능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익숙한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력에 따라 데이터 파워가 달라지고 그 데이터 파워는 다시 국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말합니다. 구글의 그 AI 과학자가 그 현대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위험성 중에 하나로 그 인터넷상에서 언어의 존재감이 작은 나라들, 그 나라들의 문화와 관습과 역사가 다 납작해져 버릴 거다, 사라져 버릴 거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의 압도적인 양이 가장 부유한 나라의 데이터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누가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제공하는가. 인공지능 시대에 데이터 정책과 관리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영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챗GPT의 등장과 함께 독도 영유권이 데이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챗GPT의 경우 오류가 가득한 정보들과 일본의 입장에 편향된 답변을 내놓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독도가 한국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반대편의 주장을 많이 내놓을 거고 사실은 그 외국어,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세상에 알리고 하는 작업들은 일본이 훨씬 앞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교력 자체가 한국하고 일본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 해외에 있는 언론인들을 데려와서 국비로 그 공부시켜주고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우리보다 아마 사이즈가 100배 이상 될 겁니다. 그런 굉장히 다차원적인 노력이 합쳐져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면적으로 왜 일본의 주장이 허위인가를 밝히는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인 그 자료들을 우리 인터넷에 올려서만 될 일은 아니고 다국어로 번역을 해서 유력한 곳에 다 제공을 하는. 전문가들은 일본의 왜곡된 주장에 반박할 근거들을 다국어로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한국 쪽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박하는 노력을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쪽의 문제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마음대로 왜곡하고 있는 부분이 왜곡이다라는 내용을 그냥 논문이라든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대중이 볼 수 있는 콘텐츠로 계속 내보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된 이후는 아무래도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하니까 민감한 부분을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연구하고 또 그것을 콘텐츠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본의 주장들을 다 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펴봐서 한 줄 한 줄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논리들을 다 찾아서 조용히 그 다국어로 번역을 하고 검색을 하면 잘 걸릴 수 있도록 충실히 데이터를 쌓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가 검색에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독도를 향한 일본의 끈질긴 도발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에 제대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제3국가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분쟁 지역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 해서 다른 국가에서 다른 나라에서 그걸 아냐 모를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돈은 들고 힘은 들고 코스트는 비용은 들겠지만은 우리도 꾸준히 이 제3세계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이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고 그래서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거기에 괜히 정치적으로 딴지를 걸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논조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적극적으로 이거는 꾸준히 해나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처럼 그럼 조용히 그냥 뭐 냄새 나는 거 덮고 가자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이런 상태로 만약에 10년 후, 15년 후 지났을 때는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한국 니들이 잘못하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독도 다케시마닷컴을 만든 스티븐 바버 역시 정부 차원에서 독도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They need to make data more accessibl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n organization that has this depth of information, and Korea needs to kind of step up, pick up their game like the Japanese government do it. And I think the provincial government, the Gyeongsang-Bukdo, they have to take control more like Shimane Prefecture does. Instead of relying on the national government, they need to do it at a local level as well. 학자들과 민간단체에서는 독도에 대한 데이터를 꾸준히 생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고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은 영토 수호의 의무를 진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다른 나라, 우리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논리에 동조를 해줘야죠. 그렇죠? 그것이 나중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막 피곤한 이유실 수 있지만은 우리도 거기에 맞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IT 같은 거를 굉장히 강국으로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을 잘 활용해서 일본 외의 국가에 대해서도 꾸준한 우리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다 하는 이런 그 사실을 알리면서 그런 활동은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수십 년에 걸쳐 데이터를 모으고 쌓아 온라인상에 다케시마라는 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허위의 섬에 밀려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 지도상의 독도와 동해라는 이름을 지키는 것을 시작으로 독도의 데이터 성벽을 더 공고히 쌓아나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 미 국방부가 일본해란 표현을 쓰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첫 한미일 훈련에선 일본해로 표기했다가 우리 측이 항의하자 한국과 일본 사이 수역으로 변경했습니다. 반대로 9월엔 일본의 항의로 동해를 한반도 동쪽 수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때그때 표현이 달라진 건데 앞으로는 일본해로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미 국방부는 동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며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어떨 때는 미국이 일본해라고 쓰면 우리가 항의를 하면 미국이 이걸 좀 애매하게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waters between Korea and Japan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얼버무리면서 지나가고 동해라고 얘기하면 또 일본에서 항의하면 좀 고쳐주고 뭔가 이걸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일본해로 공식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한국이 항의를 했는데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수용을 하지 않고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느낌입니다. 그동안 전 세계 지도에서 일본해를 동해로 바꾸거나 병기하기 위해 애써온 이들은 즉각 미 국방부에 항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미국 대학 입학시험 과정 중 하나인 AP 시험의 세계사 교재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기 시작했다며 2000년 이상 사용해온 동해 표기에 미 국방부도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 지도상에서 독도와 동해 표기를 지키기 위해 꾸준히 애써온 반크 역시 UN 지명표준화 회의의 결정을 근거로 들며 미 국방부의 결정에 항의 서한을 보내는 한편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다시피 그 롤리플래닛이라고 관광 분야에 제일 유명한데도 동해 넣어줬고 DK 출판사라고
영어권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교과서거든요. 5천만 권 발행하는 교과서고 수많은 언어로 바뀌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도 동해표를 넣어준 거예요. 일단 최근이죠. 그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교재에서 방크현이 항의를 해서 일본의 표기가 동해로 바뀌었어요. 그 결과로 20년 된 지금은 동해 표기가 과거 3%에서 40%로 증가가 됐어요. 이거는 한국인들이 끊임없이 알린 거거든요.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전 세계 지도에서 3%에 그쳤던 동해 표기가 40%까지 확대된 지금. 미 국방부의 공식 발표와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뭔가 미국에게 임팩트를 주면서 정말 우리가 바꾸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더 크게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해양 전략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한미를 묶고 이것이 최근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이제 삼각 안보 협력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려면 이 대륙 세력인 북중러를 막으려면 가장 좋은 곳이 지금 동해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일본해로 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전략적으로는 일본을 방어하고 해양 세력의 중심인 일본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하면 일본해로 해야지 미국의 전략이 더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미국의 군사 전략에 따라 동해가 일본해로 단독 표기되는 것은 독도 영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본해 안에 있는 독도. 이게 말 자체가 꼭 일본해에 속해 있는데 한국이 억지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향후 이게 기정사실화되고 표기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모든 문서에서 점점 많아지면 나중에 이게 분쟁이 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러한 자료들이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것이란 말이에요. 미 국방부는 미국 지명위원회가 정한 명칭이 일본해이기 때문에 그 방침을 따를 뿐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미국 지명위원회에서 독도를 리앙푸르 록스로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문제가 꽤 큽니다. 앞으로 잠재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 이게 세계 여론이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고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실제적으로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나 이것들을 분쟁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모든 것들을 듣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2000년 넘게 사용해온 동해라는 이름이 지도에서 사라질 때 독도라는 이름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독도와 다케시마, 데이터 전쟁에 살아남을 이름은 무엇일까요?